만약 한 달 만에 돈이 2배가 된다면 당신은 더 넣으시겠습니까? 저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100일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퇴직금도, 집도, 가족의 신뢰도 함께 말이죠. 30년 넘게 성실하게 회사를 다닌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 오래 일한 경력으로 사업 구조도 검토했고 앱에서 실제 배당금도 확인했으니까요. 처음엔 아주 작은 돈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큰 금액을 넣게 됐고 석 달쯤엔 딸 결혼 자금까지 지원했죠. 그리고 마지막엔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 우리 평생 걱정 없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00일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100일의 기적이 100일의 몰락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62살인 박성우라고 합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였죠. 화려하지도 않았고 크게 출세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하고 저녁 6시면 퇴근하는 그런 규칙적인 삶이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박 과장은 참 꼼꼼해라고 말했고 저도 그런 제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년 초쯤이었을까요?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을 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고 저는 30년 넘게 앉았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허전하더군요. 이제 뭐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퇴직금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1억 후반대쯤 되는 돈을 받았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뒀던 저축까지 합치니 현금으로 2억 중반은 됐습니다. 우리 집은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시세로 10억 정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대출이 3억 가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갔는데 퇴직하고 나니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자 내느라 평생 고생하면 뭐하나 싶어서 아내와 상의 끝에 퇴직금 일부를 써서 대출을 전부 갚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손에 남은 현금은 1억 중반 정도였지만 마음이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빚 없이 살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죠.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라고 말하며 활짝 웃더군요. 그 웃음을 보니 제가 잘한 선택 같았어요.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동안 못 갔던 곳들을 다녔어요. 강원도 바닷가도 가고 제주도도 다녀왔죠. 가끔은 가까운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도 했습니다. 젊을 땐 바빠서 꿈도 못 꿨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렇게 보내는 게 참 행복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은퇴하면 여행 다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1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씩 나가는데 계산을 해보니 벌써 2천만 원이 넘게 빠져나간 거예요. 이런 식이면 몇 년 못 가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집이 있으니까 당장 걱정할 건 아니었지만 현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 이제 뭐하며 살아야 하지? 여행도 좋지만 매일 그럴 순 없잖아요.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할 일도 없고요. 아내는 집안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앞 하천변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파크 골프를 치는 걸 봤어요. 처음엔 저게 뭐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골프보다 훨씬 간단하더라고요. 작은 클럽 하나 들고 공을 치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파크 골프 한번 배워볼까 해.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아내는 좋아하더군요. 그러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동네 파크 골프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회원권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한 번 칠 때마다 3,000원 정도 내면 됐습니다. 부담 없는 금액이었죠. 클럽도 비싸지 않았고요. 처음엔 혼자 나가서 서툴게 쳤는데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매일 아침 나갈 곳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아침 8시쯤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 먹고 9시면 파크 골프장으로 나갔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1시간 정도 운동하고 집에 돌아오면 딱 점심시간이더라고요. 이게 참 괜찮네 싶었죠.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보내고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다녔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파크골프 재미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생각보다 괜찮아. 나이 들어서 이런 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야.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건강하게만 지내세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빚도 없고 집도 있고 1억이 넘는 현금도 있고 매일 운동도 하고요. 이 정도면 노후 준비 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박 선배 부럽네요. 저렇게 여유 있게 사시면 얼마나 좋아.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납니다. 여보, 우리 이제 편하게 살아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처럼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당신, 우리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산 보람이 있네 싶었어요. 퇴직금도 잘 받았고 대출도 다 갚았고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평온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파크골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9시에 골프장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제 옆에서 공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인상이 참 좋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죠. 몇 번 서로 눈이 마주치다가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이쪽 동네 사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저기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퇴직하고 운동 삼아 나오는데 여기 참 좋네요. 그분도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최봉섭이라고 합니다. 형님,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고 그날부터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둘 다 비슷한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아침 9시쯤이면 어김없이 골프장에서 만났죠. 처음엔 간단히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말이 늘어났습니다. 형님은 어디서 일하셨어요? 봉섭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죠.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어. 도시개발 쪽이었지. 그러자 봉섭이 눈이 반짝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공기업 출신이에요. 형님, 저도 25년 일하다가 명퇴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오, 그래? 그럼 우리 처지가 비슷하네. 봉섭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요. 형님,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저도 여기 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봉섭이가 말했어요. 형님, 시간 되시면 저기 포장마차에서 맥주 한잔 할까요? 제가 살게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좋지. 골프장 바로 앞에 작은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 아침부터 술을 파는 건 아니고 점심때부터 여는 곳이었는데 우리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봉섭이가 생맥주 2잔을 시키더니 말했죠. 형님,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가족 얘기, 직장 생활 얘기, 퇴직 후 생활 얘기 같은 것들이었죠. 봉섭이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형님, 저도 처음엔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괜찮아졌어요. 저는 물었죠. 뭐 특별히 하는 게 있어? 봉섭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 사실 요즘 재테크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반응을 보이자 그는 계속 말을 이었죠.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퇴직금 묵혀두면 아깝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돈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봉섭이가 제 말에 동의하며 말했죠. 그렇죠. 형님,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봉섭이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맥주 한 잔씩 더 마시고 헤어졌죠. 형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내일 또 봬요.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운동을 끝내면 자연스럽게 포장마차로 가서 맥주를 한 잔씩 했죠. 그러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봉섭이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말도 잘 들어주고 배려심도 많고요. 어느 날 봉섭이가 새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제법 괜찮은 수입차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야, 차 바꿨네? 좋은데? 봉섭이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형님, 제가 요즘 운이 좀 따라줘서요. 저는 그 말이 궁금했지만 괜히 돈 얘기를 꺼내는 게 실례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또 며칠 후에는 봉섭이가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형님, 저 베트남 다녀왔어요. 거기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여유가 있네. 명퇴했다고 했는데 꽤 잘 사나 보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친한 사이가 됐어요. 서로 형님 동생하며 편하게 지냈죠. 그날도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봉섭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뭔데? 제가 대답하자 봉섭이가 말했죠. 형님, 퇴직금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대출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예금에 넣어뒀지 뭐. 봉섭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형님, 그럼 매달 이자 수입이 얼마나 돼요? 저는 계산을 해봤죠. 글쎄, 한 3% 정도 받으니까 한 달에 40만 원? 그 정도 되려나? 봉섭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뭐, 안전하잖아. 원금은 보장되니까. 그러자 봉섭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세상에 3%로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요? 실질적으로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 수입은 고작 그 정도니까요. 그래도 뭐 안전한 게 최고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봉섭이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형님,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날은 거기서 대화가 끝났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봉섭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간다. 그 말이 자꾸 생각났죠.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예금 이자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게 적은 건가? 아내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괜히 위험한데 투자하다가 손해보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봉섭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운동을 하고 맥주를 마셨죠. 그런데 그날 봉섭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형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어떤 앱이 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이게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봉섭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게 제가 하고 있는 투자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넣은 금액이 있고 여기 배당금이 매달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야? 제가 놀라서 묻자 봉섭이가 웃었습니다. 네, 형님, 이거 완전 합법적인 거예요.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더 자세히 물었죠. 해외 부동산? 그게 뭔데? 봉섭이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형님, 동남아 쪽에 리조트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태국 푸켓이나 베트남 다낭 같은 곳이요. 한국 건설사가 시공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선순위 투자를 받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도시개발 분야에서 일했으니까 그 구조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건설 자금을 미리 모집하는 거구나. 봉섭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맞아요. 형님 역시 전문가시네요. 그래서 저는 형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어떻게 돼? 제가 물었습니다. 봉섭이가 대답했죠.
월 4%예요. 형님, 은행 이자가 연 3%인데. 이건 월 4%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 4%? 그럼 연 50% 가까이 되는 거 아냐? 봉섭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형님, 그렇죠. 하지만 이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만이에요. 한 2년 정도? 그 후엔 분양하거나 매각해서 원금 돌려주고 최종 수익도 나눠줘요.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솔깃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제가 물었을 때 봉섭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형님,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미 2개 프로젝트가 성공했대요. 실제로 건물 올라가고 분양도 다 됐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 이거 얼마나 넣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봉섭이가 조금 쑥스럽게 말했죠. 저는 한 8천만 원 정도 넣었어요. 형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8천만 원? 그럼 매달 300만 원 넘게 받는다는 거야? 봉섭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새 차를 산 것도 해외여행을 간 것도 다 이 수익 때문이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진짜 괜찮은 건가? 하지만 한편으론 봉섭이를 믿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만나는 사이인데 제게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말을 꺼낼까 하다가 관뒀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죠.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월 4%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1억을 넣으면 매달 400만 원, 그러면 우리 부부 생활비는 걱정 없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사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다시 봉섭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봉섭아, 그거 혹시 위험하진 않아? 봉섭이가 웃으며 대답했죠. 형님, 저도 형님처럼 신중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거였으면 제가 했겠어요? 앱에서 현장 사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진짜 건물 올라가는 거.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현장 사진까지 볼 수 있다면 실제 프로젝트가 맞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봉섭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봉섭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오늘 제 배당금 들어왔어요. 정확히 320만 원. 정말 신기하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파크 골프장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괜찮은 투자 얘기를 하더라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보며 물었어요. 무슨 투자요? 저는 봉섭이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개발이고 한국 건설사가 시공하고 월 4% 배당이 나온다고요? 아내는 듣더니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요즘 사기가 많다는데 나도 그래서 알아보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아주 작은 돈으로 테스트해 보려고 한 500만 원 정도만. 아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죠. 글쎄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조심하세요. 다음 날 봉섭이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봉섭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봉섭이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형님, 좋은 결정하셨어요. 일단 앱부터 깔아야 해요. 그는 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주고 회원가입을 도와줬습니다. 앱 화면은 꽤 깔끔했어요. 마치 은행 앱처럼 보였죠.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 프로젝트마다 현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인 푸켓 프로젝트예요. 봉섭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여기 보시면 공사 현장 사진도 있고 진행률도 나와 있어요. 저는 사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건설 현장 같더라고요. 중장비도 보이고 인부들도 일하고 있고요. 이거 진짜 현장 사진 맞아? 제가 물었을 때 봉섭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매주 업데이트 돼요. 제가 한 달 넘게 지켜봤는데 진짜 공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해? 제가 물었습니다. 봉섭이가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여기 투자하기 버튼 누르시고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계좌번호 나오면 거기로 송금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저는 일단 500만 원만 넣기로 했어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형님? 봉섭이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처음이니까 조심스럽게 가는 거지. 봉섭이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송금을 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테스트 삼아 해보는 거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앱을 확인하니 입금 확인 중이라고 떴어요. 1시간쯤 지나니 투자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제 투자 내역에 500만 원이 표시되더라고요. 이제 2주 후에 배당이 나온다고 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500만 원 넣어봤어. 2주 후에 배당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봐야겠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앱을 열어서 확인했죠. 배당일이 언제인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봉섭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정확히 2주 후에 들어와? 봉섭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정확해요. 저도 매번 그날 들어와요. 드디어 배당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통장을 확인했어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오전에 들어온다고 했나? 오후에 들어온다고 했나? 조바심이 났습니다. 점심을 먹고도 계속 확인했죠. 그러다가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통장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하늘 인베스트먼트 20만 원 입금.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진짜 들어왔다. 정확히 20만 원, 500만 원의 4%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놀라웠어요. 와, 진짜구나. 바로 봉섭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봉섭아, 들어왔어. 정말 들어왔어. 봉섭이도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형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다고.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여보, 봐. 20만 원 들어왔어.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진짜네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래도 조심하세요. 계속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아내 말도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조금씩 확신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거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죠. 다음 배당 때까지 지켜보고 또 들어오면 조금 더 넣어볼까? 2주가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또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죠. 역시 믿을 만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봉섭이를 만나서 말했어요. 봉섭아, 나 좀 더 넣으려고 하는데. 봉섭이가 웃으며 말했죠. 얼마나 생각하세요, 형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더 넣으면 어떨까? 그럼 총 1,500이 되니까 배당이 60만 원 나오겠네. 봉섭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형님. 근데 제 생각엔 형님 같으신 분은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천천히 가는 거야. 아직은 확신이 안 서서. 그렇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총 투자금이 1,500만 원이 됐죠. 2주 후 60만 원이 정확히 들어왔어요. 이제는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야. 저는 확신했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벌써 세 번째인데 정확하게 들어와. 아내도 이제는 조금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날 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1억을 넣으면 매달 400만 원, 우리 부부 생활비로 딱 좋겠네. 2억을 넣으면 800만 원, 그러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다음 날 봉섭이한테 물었어요. 봉섭아, 한 번에 큰 금액도 넣을 수 있어? 봉섭이가 대답했죠. 당연하죠. 형님, 사실 큰 금액일수록 좋아요. VIP 혜택도 있고요. VIP 혜택? 제가 물었습니다. 네, 1억 이상 투자하면 VIP 등급이 되는데 그러면 배당률이 조금 더 올라가요. 월 4.5%요. 봉섭이의 말에 제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4.5%면 1억에 450만 원, 더 좋잖아. 하지만 1억은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일단은 현재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탐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몰랐어요. 1,500만 원을 넣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번 정확하게 배당이 들어왔고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시스템을 믿게 됐어요. 어느 날 봉섭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동호회 형님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동호회 형님들도?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봉섭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김 형님도 하시고 이 형님도 하시고요. 다들 만족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안심이 됐습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분들도 하시는구나. 실제로 파크골프장에서 다른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 정말로 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형님도 하세요? 한 분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조금 하고 있어요. 나는 5천 넣었는데 매달 200 나와서 좋아.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형님, 많이 넣으셨네요. 제가 말하자 그분이 웃었습니다. 뭐 어차피 묵혀둘 돈이었어. 이렇게라도 쓰는 게 낫지.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다들 큰 돈을 넣고 계시네. 나만 너무 소극적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00만 원으로는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생활비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딸 지민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나 다음 달에 예식장 계약하는데 계약금이 좀 부족해. 저는 물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보내줄게. 딸 결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참에 신혼집 전세금도 도와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겠네. 그날 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지민이 결혼 준비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아내도 동의했죠.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 딸인데.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예식장에 신혼집까지 하면 최소 1억은 필요했습니다. 그럼 예금에서 1억 빼서 지민이 주자. 제가 말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 결혼인데 그렇게 해서 1억을 빼냈죠. 지민이한테 송금을 하고 나니 남은 현금이 한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을 그냥 두는 것보다 투자하면 어떨까? 만약 5천을 넣으면 매달 200만 원이 나오잖아. 그럼 우리 생활비는 충분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니까요. 다음 날 봉섭이한테 물었어요. 봉섭아,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지? 봉섭이가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좋은 결정이세요. 그럼 총 6,500이 되니까 VIP 등급 거의 다 된 거예요. 조금만 더 넣으시면 1억 되는데 1억까지는 좀. 제가 망설이자 봉섭이가 말했죠.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VIP 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배당률도 올라가고 나중에 최종 수익 배분할 때도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1억을 넣으면 월 4.5%니까 450만 원. 우리 부부 생활비로 딱 좋겠네. 그리고 원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빼면 되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억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저는 아내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그 투자에 좀 더 넣을까 해. 아내가 물었죠. 얼마나요? 1억 정도. 제가 대답하자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설득하기 시작했죠. 여보, 지금까지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왔잖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하고 계셔. 나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1억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저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의심만 해? 내가 30년 넘게 도시개발 쪽 일했는데 이 정도 구조는 내가 더 잘 알아. 이건 진짜 괜찮은 거라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죠. 저는 그냥 밀어붙였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다음 날 바로 4,500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총 투자금이 1억을 넘어섰죠.
앱에서 제 등급이 VIP로 바뀌었습니다. 봉섭이가 축하한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형님, 축하드려요. 이제 매달 45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한 결정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2주 후 첫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450만 원이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흥분했어요. 여보, 봐. 450만 원 들어왔어. 이제 우리 생활비 걱정 없어.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완전히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야. 저는 매일 기분이 좋았죠. 파크 골프도 더 즐거웠고 아내한테도 더 잘해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봉섭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님, 요즘 새 프로젝트가 하나 나왔는데 관심 있으세요? 저는 물었죠. 새 프로젝트? 뭔데? 필리핀 마닐라 쪽 오피스텔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엔 배당률이 월 5%예요. 봉섭이의 말에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5%라니? 지금보다 높잖아. 진짜? 왜 더 높아? 제가 물었습니다. 초기 투자자 모집이라서요. 빨리 모아야 공사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배당률을 높게 책정한 거예요. 봉섭이가 설명했죠. 저는 솔직히 관심이 생겼어요. 5%면 1억에 500만 원이네. 하지만 이미 1억을 넣어놨는데 더 넣을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죠. 어떻게 하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날 밤 집에서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이 시세로 10억인데 무빚이니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LTV 70%면 7억까지 가능하고 만약 2억만 빌리면 월 5%로 1,000만 원이 나오잖아. 대출 이자가 연 5%라고 해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니까 차익이 900만 원이네. 이건 완전 대박인데. 하지만 아내한테 말하면 절대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몰래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죄책감도 들었어요. 아내 몰래 대출을 받는다는 게 옳은 일은 아니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탐욕이 이겼어요. 지금이 기회야. 나중에 크게 벌어서 아내한테 깜짝 선물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대출 상담을 받았죠. 집 담보로 2억 대출 가능합니까?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가능하십니다. 금리는 연 5.5%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차익이 700만 원이니까 괜찮아.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2억이 제 통장에 들어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제 진짜 대박 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돈을 새 프로젝트에 넣었어요. 총 투자금이 3억이 넘어갔습니다. 앱에서 제 등급이 VVIP로 바뀌었죠. 봉섭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대단하세요. VVIP는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예요. 저는 우쭐했습니다. 역시 내가 잘한 거야.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투자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나와. 아내가 물었죠. 얼마나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나올 거야.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얼마나 넣은 거예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좀 넣긴 했지. 근데 걱정하지 마. 배당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아내는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내와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제게 말을 별로 하지 않았고 저도 아내를 피했습니다. 대출 받은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앱을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투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게 보였고 배당일만 기다려졌죠. 이번 배당일엔 얼마나 들어올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배당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저는 환호했어요. 대박이다. 봉섭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섭아, 들어왔어. 1,000만 원 넘게. 봉섭이도 기뻐하며 말했죠. 축하해요. 형님, 이제 형님도 성공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 이제 성공한 거야. 100일의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하지만 그게 바로 100일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대출을 받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배당이 정확히 들어왔고 저는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도 800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 이제 정말 여유 있어. 저는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죠.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돈이 들어오는 걸 보니 조금은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아내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봉섭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난리예요. 무슨 난리? 제가 물었죠. 봉섭이가 설명했어요. 푸켓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완공될 것 같대요. 그러면 조기 청산 보너스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조기 청산 보너스?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게 뭔데? 봉섭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원금의 30%를 추가로 준대요. 그러니까 1억 넣은 사람은 3천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3억이 넘게 넣었으니까 9천만 원이 추가로 나온다는 거네. 그럼 총 수익이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이었죠. 진짜야? 제가 물었을 때 봉섭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앱 공지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앱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푸켓 리조트 프로젝트 조기 완공 예정, 투자자 여러분께 30% 보너스 지급 예정. 저는 흥분했죠.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 그런데 공지 아래에 이런 문구가 단, 추가 투자자의 한해 보너스 지급, 지금 투자하시면 기존 투자금에도 소급 적용. 저는 그 문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추가 투자를 해야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네. 얼마를 더 넣어야 하지?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봉섭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형님, 최소 5천만 원 이상 추가해야 한대요. 저는 방금 5천 추가했어요. 5천만 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계산만 했죠. 만약 5천을 더 넣으면 기존 3억까지 합쳐서 총 3억 5천에 대한 30% 보너스를 받는 거니까 1억이 넘는 돈이야. 1억이면 빚도 다 갚고 딸도 더 도와주고 남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지만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예금은 이미 다 빼서 투자에 넣었고 남은 건 집밖에 없었어요. 대출을 더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2억 대출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은행 직원이 대답했죠. 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연락이 왔어요. 최대 1억까지 추가 가능하십니다. 1억 5천만 원보다 많네. 그럼 1억을 받을까?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했어요. 총 대출이 3억이 되면 이자만 월 150만 원이 넘는데 그래도 배당이 더 많이 나오니까 괜찮겠지. 저는 결정했습니다. 하자.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은행에 가서 추가 대출 서류를 작성했죠. 직원이 물었어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생활자금이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실행됐고 1억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바로 앱으로 송금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총 투자금이 4억이 넘어갔습니다. 앱에서 제 등급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었어요. 봉섭이한테서 축하 전화가 왔죠. 형님, 대단하세요. 다이아몬드 등급은 거의 없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잘한 거야.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지? 저는 고민했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출 받은 걸 숨기기로 한 거예요. 나중에 크게 벌어서 깜짝 선물하면 되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요. 뭐가? 제가 물었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내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죠.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내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죄책감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보너스 나오면 다 해결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은행 앱을 보다가 저를 불렀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대출 내역을 본 거죠. 우리 집에 대출이 3억이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게. 더듬거리는 저를 보며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죠. 여보, 설마 그 투자에 또 넣은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대답해봐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투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집까지 걸다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변명하려 했어요. 여보, 이번에 보너스 나오면 다 갚을 수 있어. 조금만 믿어줘. 보너스? 무슨 보너스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설명하려 했죠. 푸켓 프로젝트가 조기 완공되면 30% 보너스가 나와.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고. 아내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믿어요? 당신 혹시 사기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사기? 지금까지 3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배당 들어왔어. 이게 사기면 뭐가 사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새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아니, 잠을 청한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차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간단히 먹고 파크 골프장으로 나갔죠. 봉섭이를 만났을 때 제 표정이 안 좋았는지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봉섭이는 더 묻지 않았죠. 우리는 평소처럼 운동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제발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앱을 확인했어요. 보너스 지급일이 일주일 후로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참자.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저는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보너스 지급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앱을 확인하며 그날만 기다렸어요. 아내와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모든 게 달라져.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보너스 지급일 사흘 전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앱을 열어봤는데 이상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버 점검 중입니다. 저는 당황했죠. 왜 갑자기 점검을 해?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점검은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점심때쯤 다시 확인했는데 여전히 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봉섭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봉섭아, 앱 너도 안 돼? 봉섭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저도 안 열려요. 근데 곧 복구될 거예요. 언제쯤? 제가 물었을 때 봉섭이가 말했죠. 글쎄요, 하루 이틀이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래, 점검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에도 앱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찾아서 걸어봤어요. 하지만 현재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는 자동 응답만 나왔죠. 1시간을 기다려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앱은 먹통이었습니다. 저는 파크 골프장 동호회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거기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앱 안 되는 거 나만 그래? 나도 안 돼. 고객센터도 안 받아.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손이 떨렸죠. 설마 이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기. 하지만 저는 부정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3달 동안 잘 들어왔잖아. 봉섭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봉섭아, 전화 좀 받아.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이 극에 달했어요. 파크 골프장으로 나갔지만 봉섭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봉섭이 집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놀러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택시를 타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죠. 계속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비실로 갔어요. 여기 몇 호에 최봉섭 씨 사는데 계신가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 사흘 전에 이사 갔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사? 언제요? 제가 다급히 물었죠. 경비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그러게, 야밤에 갑자기 이삿짐 싸서 나가더라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멍했어요. 온몸이 떨렸죠. 아, 이게 진짜 사기였구나.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4억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죠.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앱이 안 열려요.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봉섭이란 사람도 연락이 안 돼요. 집도 이사 갔대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우는 거였죠.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아내도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우리는 그렇게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 신고를 하려고요. 하지만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미 50명 넘게 신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었죠. 그럼 잡을 수 있나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해외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추적 중이긴 한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뉴스를 봤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단 검거, 피해자 200명, 피해액 300억 규모. 제가 당한 사기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투자금 4억, 대출 3억, 빚만 3억이 남았고 투자금은 모두 날아갔어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요. 이자라도 감당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 팔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급매로 내놓을게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죠. 얼마예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요. 빨리 팔아야 해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어요.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은 가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 3억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이 1억 후반대였어요. 퇴직할 때 손에 쥐었던 금액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집이 없었어요. 저희는 작은 월세 전세집을 알아봤습니다. 15평짜리 다세대 주택, 전세금 6천만 원이었죠. 계약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1억 조금 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35평 아파트에서 15평 다세대로 짐을 옮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사 짐도 많이 줄었어요. 큰 가구들은 다 버렸거든요. 들어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아내가 가족사진 액자를 꺼내더니 한참을 바라보더라고요. 먼지가 쌓인 액자 속에는 우리의 행복했던 시절이 담겨 있었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진은 버리지 말아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진을 벽에 걸었죠.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100일 전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퇴직금도 있고 집도 있고 행복했는데, 그런데 100일 만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100일의 기적이 100일의 몰락이 된 거죠.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순간 여기가 어딘가 싶었죠. 그러다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아내는 이미 일어나서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15평이라는 공간이 너무 좁게 느껴졌죠.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됐으니까요. 아침 드세요. 아내가 식탁에 밥을 차려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죠.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아침 식사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젠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일 알아봐야겠어요. 저는 놀라서 아내를 봤죠. 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은 돈으로는 오래 못 버티잖아요. 저라도 일해야죠.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거지를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등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눌렸어요. 다음 날 아내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이었어요. 힘들겠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아내가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저도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나이가 좀 경력이 안 맞네요. 그런 말들만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간신히 일자리를 구했어요. 파크 골프장 근처 아파트 경비원 자리였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었죠. 예전 제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경비복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30년 넘게 정장을 입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경비복이라니 한숨이 나왔죠. 경비실로 출근했을 때 관리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성우 씨죠?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첫날은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경비실에서 CCTV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것도 지루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출근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크골프 가방을 맨 사람들이 아파트를 나가고 있었어요. 동호회 사람들이었죠. 그중 한 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형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형님 여기서 일하세요? 네, 저는 겨우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건강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가버렸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같은 상황이 반복됐어요. 예전에 함께 파크 골프를 치던 분들이 제 앞을 지나가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힘든 건 그분들이 파크 골프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였습니다. 100일 전만 해도 저도 그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맥주를 마셨는데 이제는 경비실에서 그들을 배웅해야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딸 지민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요즘 괜찮으세요? 저는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지민이가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사기당한 것, 집 판 것,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한 것,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까지요. 지민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울기 시작했죠. 아빠, 왜 그러셨어요? 왜? 미안하다. 지민아,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지원해 주신 결혼자금도 그 돈이었던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아빠, 저 결혼 안 할게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왜? 지민이가 대답했죠. 아빠 때문에 제가 결혼할 수 없어요. 그 돈 때문에. 안 돼. 지민아, 저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너 결혼은 꼭 해야 해. 아빠가 잘못한 건데 내가 왜 희생해? 하지만 지민이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어요. 지민이가 결혼 안 한대요.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아내한테도 전화했던 거죠.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다 제 잘못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만 났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어요. 경비실로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고 계셨죠.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경비 아저씨, 저는 이제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니며 박 과장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경비 아저씨예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왔어요. 아내 월급과 합쳐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됐죠.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녁을 차리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내가 덧붙였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살아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 큰 욕심만 안 부렸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저는 후회했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경비실에 앉아 있는 것도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건 옛 동호회 사람들을 마주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경비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호회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죠. 형님,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오늘 파크골프 가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 회원권은 제가.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형님, 그래도. 그분이 말을 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정말 괜찮아요. 이제 저는 운동보다 일이 우선이니까요. 그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라도 꼭 같이 가요. 그분이 나가고 혼자 남았을 때 한숨이 나왔어요. 파크골프, 그 운동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만약 파크골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봉섭이를 만나지 않았을 거고 사기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게 내 삶이야. 이렇게라도 살아야 해. 그렇게 다짐했죠. 한 달 후쯤이었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아내는 저보다 늦게 퇴근해서 제가 혼자 밥을 먹곤 했는데 그날은 일찍 왔나 봐요. 오늘 일찍 오셨네. 제가 말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응? 제가 대답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거 알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예전보단 나아 보여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가?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야죠. 어쩌겠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피했습니다. 아직은 용서가 안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했죠. 오늘도 힘내자. 그렇게 다짐하며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택배 기사님이 왔습니다. 경비님, 택배 좀 받아주세요. 저는 받아서 해당 호수에 전화를 걸었죠. 택배 왔습니다. 그런 일상들이 반복됐어요.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편했어요. 스트레스도 적었고요. 물론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했습니다. 석 달 후쯤 지민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지민아, 다행이다. 지민이가 말했죠. 아빠, 저 혼자 준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지민아, 제가 말하자 지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용서해 준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지민이가 결혼한대요.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는 거였죠. 우리 딸 예쁘게 시집 보내줘야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줘야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해요. 그날 밤 저는 지난 100일을 되돌아봤습니다. 100일 전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퇴직금도 있고 집도 있고 여유도 있었죠. 하지만 욕심을 부렸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었고 더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 욕심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한 달 만에 돈이 2배가 된다는 말에 넘어갔고 100일 만에 모든 걸 잃었죠. 100일의 기적은 100일의 몰락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교훈은 남았어요.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라고요. 첫째, 왜 나한테? 라는 질문을 꼭 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알려준다면 왜 하필 당신한테 알려주는지 물어보세요. 진짜 좋은 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하거든요. 둘째, 수익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냥 앱 화면과 배당금만 믿었어요. 실제 사업 구조는 확인하지 않았죠. 셋째,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투자할 돈이 없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빌려서까지 투자하는 건 도박이에요. 저는 집까지 담보로 잡았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넷째, 가족이 반대하면 멈추세요. 아내가 처음부터 걱정했는데 저는 무시했어요. 가족은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세요. 다섯째, 조급함이 최대의 적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빨리 안 하면 손해다, 이런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좋은 투자는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째, 초기 수익은 미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배당을 정확히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믿었죠. 하지만 그게 다 사기꾼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일곱째, 동호회나 모임에서 만난 사람은 더 조심하세요. 저는 매일 만나는 파크골프 친구였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버리세요. 저는 은행 이자 3%가 아쉬워서 월 4%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5%를 보고 대출까지 받았죠. 그 욕심이 저를 망쳤습니다. 이제 저는 경비원으로 살아갑니다. 예전보다 못한 삶이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내와 함께 버티고 있고 딸도 결혼하게 됐습니다. 작은 행복이지만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100일의 기적은 없습니다. 한 달 만에 돈이 2배가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런 말에 넘어가면 100일의 몰락만 기다립니다. 제발 저처럼 실패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작은 행복, 가족, 집, 안정적인 생활, 그게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욕심 부리다가 모든 걸 잃는 순간, 그때는 정말 늦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비실로 출근합니다. 파크 골프장 앞 아파트 경비원으로요. 예전 동호회 친구들을 배웅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힘들지만 이게 제 삶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큰 꿈은 없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100일의 기적을 꿈꾸지 마세요. 그 대신 오늘의 행복을 지키세요.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